안녕하십니까. 오토데스크에서 제조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조진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오데이터 기술팀에서 오토데스크 제품에 대한 시뮬레이션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전진호 대리라고 합니다. 선생님, 저랑 웨비나 처음이시죠? 제가 다른 분들이랑은 다오데이터 다른 분들이랑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저희는 처음이시죠? 네. 같이 진행하는 건 현재 처음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근사한 곳에서 이렇게 웨비나 발표하는 것도 사실 처음입니다. 네, 오늘 준비 잘 되셨죠? 사실 웨비나를 한두 번 한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좀 근사한 장소에서 멋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생각보다 많이 좀 어색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해서 네. 잘 진행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발표 잘 하셔서 잘 진행하실 거라 믿고, 네. 네, 그럼 발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인벤터 웨비나 시리즈 2탄이고요. 인벤터를 위한 장비 배치와 전문화 해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세미나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팩토리 디자인 유틸리티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나스트란, 인벤터 나스트란에 대한 부분은 다오데이터의 전진호 대리가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팩토리 디자인 유틸리티 제품을 활용한 3D 기반의 팩토리 레이아웃 프로세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팩토리 디자인 유틸리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는 이제 통상 줄여서, 영문이다 보니까 줄여서 FDU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지금 이후부터는 저도 이제 팩토리 디자인 유틸리티라기보다는 그냥 FDU로 아마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FDU가 뭔지 그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갑자기 FDU를 설명하다 갑자기 왜 이렇게 이게 제가 가끔 사다 먹는 탄산수인데요. 탄산수 광고하려고 하는 PPM 전혀 아닙니다. 이거 PPM은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탄산수를 딱 사서 보니까 라벨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라벨이 어디 갔지?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병에 있어요. 이전에는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라벨이 붙어 있었는데 이게 지지난주에만 해도 이렇게 라벨이 붙어 있었는데, 지난주에 가서 구매를 해서 보니까 저렇게 라벨이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라벨을 왜 없앴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저희가 PET 재활용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이 부분, 저희가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서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이 PET병 그냥 못 버리죠. 겉에 라벨 다 제껴서, 벗겨서 이렇게 버려야 되다 보니까, 이제 이 기업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환경보호라든가 쓰레기를 좀 덜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발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겉에다가 이렇게 아예 사출을 하면서 겉에다가 요 필요한 부분들을 인쇄 비슷하게 했더라고요. 저도 요거에다 해서 뚜껑에다 뭐 QR코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붙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제품을 이제는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거를 설명드린 이유가, 뒤에서 설명드릴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될 건데, 지금 갑자기 뭐 FDU 하다가 별 얘기가 다 나오죠. 뭐 SDG라는 것도 나오고. 그래서 이 SDG라고 하는 거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고 해가지고 2015년도에 유엔에서 유엔 총회에서 2015년부터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이제 글로벌 이런 의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가 되겠고요. 2015년까지는 빈곤퇴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밀레니엄 개발 목표라고 하는 MDG라고 하는 게 의제였고요. 요게 이제 끝났고, 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SDGs라고 하는 이런 의제를 가지고 이제 유엔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이런 경제 개발뿐만 아니라 지구를 살리기 위한 이런 환경 보호에 대한 부분들도 목표를 하고 있고요. 이 KSDG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SDG를 이제 한국형으로 만든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뭐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 사실 이런 부분들이 다 저희 제조업이랑 알게 모르게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제조업 쪽으로 좀 포커스를 해보면, 지금 보시는 이렇게 한 4개 정도가 저희 제조하고 조금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또 이상한 얘기 나오죠. ESG. 아마 현업에 계시거나 기업에 계신 분들은 아마 ESG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올 초에 거의 저희 기업들, 국내 기업들의 모든 기업들이 화두가 될 건데,
ESG는 아시겠지만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이런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고, 그 다음에 그 회사의 그런 투명성을 이제 유지하는 그런 걸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실제로 기업의 이런 그 투자 지속 가능성, 그 서스테이너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려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하고 사회적인 영향에 대한 부분을 측정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ESG 같은 경우가 이제는 기업의 이런 경영의 기본 조건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 뭐 페널티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환경에 대해서 더 이렇게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최근에는 환경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얼마나 이 기업이 사회에 공헌을 하고 있는지, 사회에 공헌을 하고 있고 얼마나 투명하게 기업을 이끌어가고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지표로 만들어져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 회사의 주가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ESG라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SDG의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제조업하고는 사실은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조업이 예전에는 물건만 잘 만들었으면 됐지만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서 보셨던 뭐 ESG든 뭐 서스테이너빌리티든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이제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제는 고객들도 예전보다 더 성능은 더 좋고 뭐 에너지 효율이 더 높은, 환경 보호를 위해서 에너지 효율이 더 높은 이런 제품 요구하기도 하고, 작년이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되면 그 정부에서 이렇게 그 환급해주는, 그죠? 그런 것들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제품도 에너지 효율이 높은, 그 지구 환경을 고려해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이런 제품도 만들어야 되고, 또 최근에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도 대량 맞춤화가 많이 요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필요한 그렇게 컬러풀한 색상들을 많이 가미한 그런 커스텀 가전제품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ESG에 대한 준수 여부라든가, 그 다음에 서스테이너빌리티에 대한 규정,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새로 추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조업이 계속 이런 부분들을 계속 겪게 되고 계속 겪게 되는 그런 일상적인 상황이 될 겁니다. 앞서서 보셨던 우리 코비드-19 그 팬데믹 이후에 공급망이 붕괴돼서 기업이 생산 라인이 스톱이 됐던 그런 상황들도 있죠. 이런 대부분 모든 상황들이 이제는 이게 뭐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우리가 당장 겪어야 되는 그런 일상적인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 수 없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오토데스크는 통합 공장 모델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왔고요. 이 부분이 이제 향후 오토데스크에서는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인더스트리 4.0이 이제 표준이 될 거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통합 공장 모델은 이 생산의 디지털화의 첫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합 공장 모델을 통해 가지고 가상으로 이제 공장을 운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디지털 생산을 해보는, 그래서 물건을 실제로 라인에 흘려가지고 이슈들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통합 공장 모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가상으로 다 확인을 해서 공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운영되는 공장 전체의 기간 동안에 공장에서 발생되는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이제 통합 플랫폼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실제로 생산 공장에는 우리가 엔지니어링 부서보다 훨씬 더 많은 이런 이해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팀에서도 구매팀도 컨택을 하고 협력업체도 컨택을 하고 다양하게 많은 부서들하고의 그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하나의 생산 공정에도 정말 많은 이런 그 이해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업체 수도 훨씬 많고요. 그다음에 건물이라든가 뭐 생산되는 기기라든가 장비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되고 통제도 이제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엔지니어링 쪽에 기존에 저희가 제조 R&D라든가 이런 쪽은 많이 디지털화가 됐죠. 3D도 많이 도입이 되고 3D를 가지고 시뮬레이션도 하고, 조금 이따 또 설명을 하시겠지만 시뮬레이션도
하고 이렇게 가상화라든가 디지털화해야 되는 부분이 엔지니어링 쪽에 많이 돼 있지만 이제는 이 공장에서도 이렇게 디지털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 공장 모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는 뭐 레이아웃 정도만 만든다든가 이렇게 포커스를 했지만 이제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 공장에 대한 부분과 실제로 건물에 대한 부분, 현장의 그 레이아웃뿐만 아니라 공장의 뭐 그 공조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뭐라고 할까요? 공조 시설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아니면 각 장비들의 그런 실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그 모든 데이터들을 다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구축이 돼야 이 통합 공장 모델이 잘 구축이 돼야 실제로 생산에서 생산 기획을 하는 이런 분들이 보다 더 쉽게 효율적인 공장을 만들어내고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고객들이 아직까지도 2D 레이아웃을 많이 설계를 하시고 계세요. 사실은 2D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D는 설계 오류가 파악하기 어렵고 현장의 레이아웃 도면을 한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디테일한 레이아웃 도면이라든가 장비 배치도를 보시면 저도 그 현장에 가서 고객사의 이런 도면을 보면 어디가 어딘지 사실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간섭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부분 사실은 2D로 하기 어렵죠. 그런데도 2D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되게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레이아웃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 빠르게 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2D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3D가 도입이 되면 보시는 것처럼 훨씬 더 그런 가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좋아지게 되죠. 그래서 복잡한 공장에 간섭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협업도 보다 명시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협업이 명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미스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줄일 수가 있어서 결국엔 어떤가요? 공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감소를 시키고 공장 설치 기간도 크게 단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통합 공장 모델도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FDU를 가지고 공장 레이아웃하는 프로세스를 좀 제가 간단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FDU를 가지고 주로 해야 되는 부분이 크게 6개의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프로세스 모델링을 먼저 해서 각 단위 공정에 대한 플래닝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레이아웃을 이제 검토를 하죠. 그래서 2D 기반에서 레이아웃을 만들어내고 레이아웃 기반으로 해서 보다 세부적인 장비 배치라든가 간섭이라든가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세부 디자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 만들어진 그 3D 모델 기반으로 해서 협력업체라든가 유관부서와 협업을 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엔 이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다른 쪽으로 뭐 VR이라든가 AR이라든가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뭐 IoT 지금 저희 뭐 스마트 팩토리 얘기 한참 많이 나왔죠. IoT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연계를 해가지고 공장에 대한 정보들을 통합하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FDU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조금 더 하나씩 좀 제가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프로세스 모델링이라고 해서 FDU에는 프로세스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솔루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하기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조 프로세스 모델링 시뮬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정확한 시뮬레이션까지는 아니고요. 각 단위 설비에 대한 병목 현상을 빠르게 레이아웃 검토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고차원적인 라인의 시뮬레이션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 쪽에 서드파티로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솔루션도 또 있습니다. 전문화 솔루션들이 있고요. 그건 전문화 솔루션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프로세스 어널리시스에서 커버하는 부분은 그 단위 공정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병목 현상, 보틀렉이 걸리는지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확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플러스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FDU 쪽에 있는 그 다른 솔루션들과 연계를 해서 2D 레이아웃이라든가 3D로 필요한 정보를 보내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레이아웃 지금 보시는 그 프로세스 플래닝한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이거에 대한 리포트라든가 아니면 오토캐드 DWG 도면으로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건 뒤에서 제가 데모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게 프로세스 어널리시스의 그 다이어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그램 형태로 저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제품 그 공정이 만들어지는지 저기서 만들어낼 수가 있고, 왼쪽에 어셋이 있거든요. 이 어셋에 보시면 3D 모델처럼 생긴 게 있죠. 얘는 3D 모델 정보하고 2D 정보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해서 어떤 그 공정에는 어떤 설비가 들어가고 각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뭐 그 고장률이라든가 아니면 다시 그 시동을 할 때 걸리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을 입력을 해서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공정 단위, 예를 들어서 제품을 공급하는 쪽이 시간이 조금 늦어져서 생산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면 제품을 공급하는 그 단계를 하나 더 추가를 해가지고 공정 단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그 플래닝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공정에서 어떤 부분에 버트랙이 걸리는지 저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리포트도 간단하게 뽑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얘를 DWG로 넘기게 되면 아까 보셨던 그 모델에 대한 부분이 Z방향에서 본 그 2D 이미지, 2D 컨텐츠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면 아까 제가 사용했던 라이브러리의 Z방향에서 본 레이아웃, 형상이 도면이 이렇게 뽑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세스 어널리시스는 기본적으로 공정 단위에 대한 보틀렉을 확인을 하고 얘를 2D 레이아웃으로 넘길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가진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정에 대한 부분이 완료가 되면 추가적으로 2D 상으로 또 저희가 그 자재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만들어진 데이터들 2D로 갖고 온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공정의 거리값, 저기 보시면 오토캐드에서 보이는 그 거리값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물류, 그러니까 자재 흐름에 대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자재 이송거리가 가장 짧은지, 그 다음에 에너지는 얼마 정도 더 소비할 것 같은지 이런 기본적인 팩트를 입력하게 되면 저희가 레이아웃을 배치할 때마다 그거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캐드 미케니컬이라든가 MEP, 그 다음에 아키텍처를 이용하시게 되면 그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FD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2D 레이아웃에서 만든 거를 3D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2D 기반으로 해서 공장에 대한 기본 레이아웃이 완성이 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간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 3D 모델, 기존에 만들어졌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3D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3D를 다 모델링 하시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어셋 같은 경우 FD에 있는 어셋들은 한 70만 개인가요? 100만 개인가? 아무튼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어셋들 같은 경우에는 2D 정보하고 3D 정보를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2D에서 만들면 2D로 표현해주고 3D에서 배치를 하게 되면 3D로 표현을 해주고요. 얘가 싱크가 돼요. 그래서 2D에서 만들다가 싱크 버튼 누르게 되면 3D 모델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다 3D 모델 만드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공장들 같은 경우는 도면들이 없는 경우가 많고 업데이트가 잘 안 돼요. 그런 경우라고 하면 공장 스캐닝 해가지고 클라우드 데이터 불러들여가지고도 이제 세부적인 상세 설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2D에서 프로세스 어널리시스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기본적인 레이아웃을 하나 갖고 왔죠. 그래서 기본적인 레이를 갖고 하고 여기서 이제 상세 레이아웃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어셋을 불러서 저게 어떠한 설비인지 저렇게 3D 모델로 미리 보기를 하고요. 2D 도면에 저렇게 갖다가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배치를 하게 되면 저렇게 Z방향에서 본 레이아웃 형상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들, 저거는 이송장치라고 이제 변환을 해주시면 어셋에 있는 그 2D 정보가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D를 그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씩 배치를 해서, 뭐 사람이 있으면 사람도 저렇게 배치하게 되면 저렇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 불러다가 입력하시면 되고, 장비 같은 경우에는 뭐 로봇 파일이라든가 로봇 쪽으로 유명한 그 업체들에서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국내 기업들도 회사에서 사용하시는 뭐 가공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홍보용으로 저희 쪽 클라우드에 올려서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있어서 그런 것들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거는 라이브러리를 갖다 쓰시고 여기서 없으면 이제 컨텐츠를 새로 이제 구성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2D로 저렇게 배치하셔도 되고 3D가 익숙하신 분, 3D부터 하신 분들은 사실 2D보다 3D가 더 익숙합니다. 저도 3D부터 배우다 보니까 2D보다 3D가 편하거든요. 그럼 3D가 편하신 분들은 저렇게 3D 기반으로 해서 레이아웃을 배치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뭐가 된다고요? 양방향으로 싱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부분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걸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품으로만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저기 포인트 보이시죠? 저 포인트가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저기 포인트들을 갖다 대면 포인트들끼리 붙어요. 3D 모델상에서는. 그래서 3D 설계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를 뭐 X, Y, Z 값 맞춰줄 필요가 없어요. 저기 그 포인트들만 연결해 주시면 제가 붙고요. 그 다음에 얘는 기본적으로 자동화 설계, 저희 아이로직이라고 하는 것들로 좀 구성된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있어서 저 높이라든가 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속성 값을 저렇게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세부 정보에 들어가셔가지고 저 값들을 변경하시면 제 사이즈들이 변경이 돼요. 지금 저기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도 변경이 되고 높이 값도 변경이 되고 최근에 또 업데이트된 내용으로는 인벤터에서 LOD, 레벨 오브 디테일에 대한 부분이 100, 200, 300, 40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건축이나 이런 쪽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그 레벨 오브 LOD 값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도 라이브러리가 구축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레벨 오브 디테일만 그냥 바꿔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3D 레이아웃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이걸 또 2D 쓰시는 쪽에도 공유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를 2D 도면을 다시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서 보시면 저 화면 왼쪽에 보면 그 오토캐드에 이렇게 그 싱크 버튼 비슷한 게 아마 왼쪽 상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저장을 하고 싱크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제가 추가한 내용들이 이렇게 오토캐드 도면에도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2D에서 만든 것도 3D로 자동 반영이 되고 3D에서 만든 것도 2D로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3D 레이아웃 작업, 2D 레이아웃 작업을 아주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레이아웃만 만드는 게 아니라 공장 데이터들, 건축 데이터죠. 건축물 데이터하고도 이제 연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벤터 최신의 업그레이드된 기능을 통해 가지고 레빗이라고 하는 건축 쪽에서는 3D 어떤 표준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3D CAD 있습니다. 건축 쪽에 저희 쪽 솔루션이고요. 레빗하고 인벤터하고도 아까 오토캐드 데이터와 그 인벤터에 있는 3D 모델 그 상호 싱크하듯이 동일하게 레빗 데이터하고도 얘를 연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장에 대한 전체 데이터들 불러와 가지고 어느 쪽에서든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수정을 하게 되면 얘를 바로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다 불러들여서 물론 인벤터 상에서도 간섭 체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지만 아무래도 데이터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큰 데이터들을 핸들링 할 수 있는 나비스웍스를 통해 가지고 나비스웍스에서 설계 데이터, 그 다음에 건축 데이터 혹은 스캐닝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들 이런 것들 다 불러들여 가지고 리뷰를 하고 간섭 체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건 인벤터 환경이고요. 인벤터 환경에서 레빗 데이터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지금 보시는 건 공조 덕트하고 그 다음에 그 전기 케이블 트레이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사실은 이쪽에서는 설계 안 하시죠. 공장 레이어 하는 쪽에서는. 근데 건축물에서는 얘가 들어가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장에 대한 그런 철골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레빗이라고 하는 3D 다른 쪽에서 작업을 하시게 됐고 그 데이터가 저렇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오게 되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관섭 체크를 인벤트에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내용을 가지고 팀장님이나 누구한테 혹은 협력 업체한테 보내야 데이터를 공유를 해야 돼요. 그 경우에 이 데이터를 다 보내냐? 데이터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오토데스크에는 그 뷰잉 툴이 새로 있습니다. 그 뷰잉 툴을 통해 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토데스크 뷰어를 통해 가지고 뷰잉 데이터를 웹 링크만으로 공유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웹 링크를 웹의 그 URL을 공유하시게 되면 별도의 솔루션 설치 없이 저 데이터를 저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자라든가 협력업체에서는 데이터를 다 받아볼 필요가 없이 오토데스크 뷰어를 통해 가지고 제품에 대한 그 설비에 대한 그 내용들을 저렇게 3D로 확인을 하고 의문사항이라든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저렇게 마크업을 달아가지고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내서 다른 툴에서 열고 이런 작업들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토데스크 뷰어를 통해 가지고 저렇게 이러한 부분들이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협력업체라든가 팀장님이 저렇게 피드백을 주시면 그 내용을 다시 확인을 하고 마찬가지로 확인하는 것도 저렇게 오토데스크 뷰어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게 되면
아까 마크업한 내용들이 저렇게 하이라이트가 돼서 보여져요. 아, 이 부분에 간섭이 생길 것 같다고? 그러면 뭐 인벤토리에서도 하실 수 있지만 나비스웍스 쪽에 들어가 가지고 실제 공장을 가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공장 모델링 그렇게 해서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얘의 그 간섭 체크 기능을 통해 가지고 필요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오토데스크 뷰어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블릿이라든가 모바일에서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유관부서랑 협업하실 때도 그냥 URL 링크만 해서 보내주시면 돼요. 기본 30일이고 60일까지 확장을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그냥 사라집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다운받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뷰잉 데이터하고 마크업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섭이 아까 보셨던 나비스웍스에서 간섭이 확인이 되면 건축 데이터에서 얘를 이제 수정을 하겠죠. 그래서 필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간섭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이 공조시설에 대한 부분을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위치가 변경이 되니까 쟤를 좀 이동을 시켜서 공조 설계 변경을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얘를 변경한 다음에 저장을 하시고요. 저장을 한 다음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인벤트하고 레빗하고 싱크 버튼을 통해 가지고 이 데이터를 업데이트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변경된 정보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나비스웍스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저 데이터를 불러들여 가지고 다시 간섭 체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간섭 체크를 하게 되면 아까 간섭됐던 부분이 이제 해결됐다고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공장 레이아웃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공장의 그런 뭐 공조 시설이라든가 철골 구조라든가 기둥이라든가 뭐 크레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데이터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다 간섭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스캔한 데이터, 그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죠. 클라우드 데이터하고와의 그 간섭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간섭이 확인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장 레이아웃 데이터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대한 데이터, 건축물 쪽하고 협업할 때도 이러한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보다 명시적으로 간섭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전에 검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지게 되면 VR이라든가 AR 혹은 저희 스마트 공장 얘기하면서 IoT 얘기도 많이 하죠. 그래서 IoT 정보들을 각 설비에 대한 이런 정보들을 다 연결을 해가지고 IoT 쪽으로도 연결을 하실 수가 있고, 설비 유지 보수하는 쪽에서도 이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R코드를 들고, QR코드가 있으면 현장에서 태블릿만 들고 가서 QR코드를 찍습니다. 예전에는 유지 보수하려면 도면 싹 다 들고 갔는데 지금은 태블릿 하나만 들고 가서 QR코드 찍고 기존의 3D 모델이라든가 도면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이 뭐 유지 보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바로 태블릿에서 다 기입을 해가지고 하는 식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최근에는 VR 관련된 무슨 렌즈 있죠? 그쪽에서도 최근에 제조업 쪽에 요구사항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현장에 직접 가보지 않고도 공장에서의 그런 투어를 하거나 이런 용, 혹은 교육, 작업자들을 교육하는 용도로도 그런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통합 공장 모델링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지면 이렇게 활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공장 부지에 대한 부분, 공장 자체뿐만 아니라 공장 주변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 인프라웍스라고 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장에 대한 부분 데이터들, 저희 나비스웍스, 이 뷰잉 툴로 가장 뛰어난 솔루션이죠. 그래서 나비스웍스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들을 FBX 포맷 형태로 내보내시게 되면 오토데스크에서 다른 솔루션에서 그 FBX 포맷을 읽어드려 가지고 저 공장 데이터 전체를 읽어드리고 주변 지형에 대한 부분도 GIS 데이터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저렇게 3D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인프라웍스에서. 그래서 인프라웍스에서 저런 것들을 가지고 주변 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평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뭐 빌딩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경우에 빌딩을 인프라웍스로 불러들여 가지고 빌딩 주변에 최근에는 교통을 어떻게 할 건지 주차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까지도 건물 지을 때 다 그거에 대한 영향 평가를 다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인프라웍스에서 간단하게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일조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인프라웍스를 통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D 모델, 그 다음에 통합 공장 모델링 데이터만 있다고 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실제 공장을 찍은 게 아니라
그 공장 데이터, 3D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 VL에 대해서 렌더링을 만든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렌더링으로 또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QR코드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아마 이거 지금 그 들어오신 분들 핸드폰 갖다 대시면 QR코드 뜰 겁니다. 카메라 켜셔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저희가 만들어놓은 클라우드 기반의 이런 저희 렌더링 솔루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데이터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QR코드를 가지고 프로덕션 C 라인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것들을 모바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활용을 보시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합 공장 모델이 만들어지면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거들 해보셨나요? 해보시면 아마 바로 다른 거 설치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바로 그냥 구동시키게 되면 저희 클라우드 쪽으로 들어와서 지금 이러한 정보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FDU를 이용해서 공장 레이아웃 설계하고 배치하는 부분과 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후에는 인벤터 나스트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다우 데이터 준지로 대리가 설명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인벤터를 위한 장비 배치와 전문화 해석에서 설계자를 위한 쉬운 해석 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인벤터 나스트란이란 어떤 프로그램인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많은 제조업체에서 시뮬레이션 제품에 대해 도입 이슈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뮬레이션 도입에 대해서 좀 꺼려하거나 어려워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뮬레이션 제품 도입에 대해서 꺼려하는 이유로는 크게 지금까지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지 않고도 우리는 잘 만들어 왔으니까 이런 우리 제품에 대해서 다음에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다. 그다음에 업무가 너무 복잡해지고 어렵다. 그다음에 우리 제품은 첫 번째 내용과 동일하게 우리 제품은 아무 이상 없다. 앞으로도 이상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단순하게 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시뮬레이션을 도입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제품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도입을 하지 않았다면 시뮬레이션 도입을 통해서 불필요하게 발생하게 될 로스들을 우리가 사전에 판단을 하고 정비를 해서 로스를 줄여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의 해석 프로그램 같은 경우 맞습니다. 해석에 대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워낙에 성능들이 발전되고 좋아지다 보니까 이런 해석의 시간도 많이 단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다양한 케이스를 통해서 이제 빔 메시라든지 아니면은 솔리드 메시 아니면 서피스 메시 등 다양한 메시 형태에 따라서 해석 시간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이런 식으로 좀 더 신뢰성을 높이거나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해석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다음에 업무가 복잡해지는 부분 역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좀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해석이란 부분을 내가 좀 더 전문적으로 딥하게 보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론적인 영역, 역학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좀 더 딥하게 봐야 될 이론 부분에서 아무래도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어려운 게 사실인데, 사실 이제 앞으로 오토데스크 나스트란 뿐만 아니라 별도의 구조해석 툴 같은 경우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이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거나 어렵게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제품이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만들어진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규로 우리가 만들게 될 제품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제품 같은 경우도 점점 복잡해지는 경향도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신소재, 들어가는 재료, 물성 같은 신소재 또는 복합 소재 같은 이런 새로운 소재에 대해서 해석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새로운 소재에 대해서 제품을 만들고 실제 테스트를 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런 일련 과정들을 진행하지 않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사전에 미리 테스트를 하고 방금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인 로스라든지
아니면 뭐 비용적인 로스들을 충분히 아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도입을 하게 되면 시뮬레이션을 도입을 함으로써 제품 디자인의 제조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 용도에 맞는 성능을 미리 예측하고 미달된 성능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품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으며 시제품의 단계를 간소화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를 통해서 제품 비용 및 제품의 무게 경량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인베터 나스트라는 제품은 어떤 제품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베터 나스트란에서 크게 이제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CAD Embedded Analysis, 즉 인베터 CAD, 3D CAD 프로그램 안에 embedded 되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뭐 할 필요 없이 인베터 화면 그대로 환경 변환해서 해석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해석뿐만 아니라 뭐 CAD 프로그램 모델을 가지고 별도의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모델 디자인을 하고 이 모델 디자인에 대해서 익스포트 시키고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 임포트 시키는, 가져오는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한데 나스트란 같은 경우는 인벤터에 애드인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렇게 익스포트, 임포트 하는 뭐 내보내고 가져오는 그런 일련의 작업이 필요 없고 바로 모델을 내가 생성을 하고 환경만 변환해서 나스트란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해석을 통해서 해석 결과를 얻어내고 그 해석 결과가 내가 사전에 설정했던 목표에 만약에 미달되었다라고 한다면 별도 이제 모델 수정이나 아니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수정을 해야겠죠. 그 경우에는 나스트란에서 당연히 환경만 변환해서 인벤터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쉬운 방법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Advanced Simulation Capability라는 내용인데요. 말 그대로 뭐 고급적인 기능에 대해서 제공을 한다는 얘기예요. 기존 인벤터에서는 인벤터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인벤터 응력 해석이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실 인벤터의 정적 해석이라든지 아니면 모달 해석에 대해서 이런 두 가지의 기능밖에 가장 기본적인 해석에 대한 기능밖에 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뭐 우리 제품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정적 해석 말고 선형 해석 소성 영역에 대한 해석을 진행을 하고 싶다. 비선형 해석이라든지 아니면은 시간에 따른 과도 해석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파수 진동에 대해서 단순한 공진 해석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진동원에 따른 뭐 영향력을 보고 싶은 주파수 해석이라든지 다양한 고급적인 해석을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기능들을 나스트란에서 제공을 해줄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나스트란 솔버라는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토데스크 나스트란이 아니라 나스트란 솔버 자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게 좀 신뢰성을 높여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것들이 이제 오토데스크 나스트란에서 할 수 있는 해석의 유형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해석 유형이죠. 선형 정적 해석은 당연히 이제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휘미라든지 구존부에서 가장 많이 테스트를 하게 되는 자굴 해석, 그 다음에 뭐 공진 해석이 되는 모달 해석, 그 다음에 뭐 주파수 응답 해석, 뭐 비선형 해석, 비선형 과도, 아니면 뭐 초탄성 해석 같은 다양한 해석들을 할 수 있고, 뭐 가장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게 복합재 해석이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우리가 새로운 소재에 대해서 뭐 복합 소재, 뭐 파이버가 첨가된 소재에 대해서, 플라스틱 소재에 대해서 우리가 제품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품을 구조 해석을 하게 되면 그 영향력이 100% 일치하지 않게 나와요. 왜냐? 이는 섬유의 배양에 따라서 강성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형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이버 배양을 좀 더 고려해서 해석을 하기 위해서 뭐 기존의 사출 성형 해석인 몰드플로우와 그 다음에 매핑 프로그램의 헬리우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연성 해석을 통해서 나스트란으로 최종적으로 구조 해석을 진행을 하고,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복합 해석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추가로 만약에 문의하시고 싶으신 분들 있다면 나중에 이제 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다른 기회에 뭐 따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벤터에서 인벤터 나스트란에서 이번 2022 버전에 들어오면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새롭게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이 생긴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가장 이제 우리가 필요하게 된 인벤터 2022 버전에서 새롭게 추가된 모형 상태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명시적 해석인 explicit analysis에 대한 기능이 추가가 되었어요. 이전에는 explicit에 대한 해석만 우리가 가능했다면 그 밖에 초탄성 재질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드러커 프레이거 이론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취성 재질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씩 잠깐 보도록 할게요. 먼저 모델 스태터 서포트 내용인데요. 인벤터 2022에 대해서 추가된 모형 상태 기능을 이제 나스트란에서 지원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측에 나와 있는 지금 현재 움직이는 그림들을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사전에 인벤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3개의 모델 상태를 저장을 해 놓는다고 가정을 하고, 나스트란으로 환경만 변환해서 이제, 해석을 진행을 하는데, 다음과 같이 모형 상태를 변경을 해서, 편집을 통해서 모형 상태를 변경해서, 모형 상태가 지금 변경된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해석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제 메쉬에 대해서는 리메쉬가 진행이 돼야 되겠죠. 하지만, 그 밖에 경계 조건인 하중이라든지 구속 조건은 그대로 같이 따라 올라간다는 점, 따라 그대로 이동한다는 점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지금 하나의 해석 스터디에 그대로 모형 상태를 변경하면서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새 해석 스터디를 만들어서 그 해석 스터디에 맞게 모형 상태를 편집을 하고 해석을 진행하면은 각각의 모형 상태에 따라서 해석을 했을 때 결과가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explicit analysis 기능 추가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인벤터 나스트란에서 기존에 이제 explicit를 해석을 했을 초탄성 해석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월링계수와 같은 고급 재질 특성을 사용하여서 다음과 같이 초탄성 재질 특성을 지원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이시는 결과와 같이 explicit를 통해서 이제 초탄성 해석에 대한 재질 해석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음은 이전과 비슷한데 파괴되는 면과 강화 현상을 이용한 탄소성 메커니즘인 드러커 프레이거 이론이 적용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기존의 비선형 해석에 대해서 당연히 적용이 됐었는데 익스플리시트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았었어요. 기존에 우리가 이론을 세팅할 때 본 미세스 응력만 세팅을 했다면 이제는 드러커와 프레이거 이론을 적용해서 한번 해석을 진행을 해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익스플리시트에서 취성 재질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취성 재질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하게 되면 철과 같은 연성 재질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연성 재질뿐만 아니라 콘크리트와 유리와 같이 이제 깨지는 형상에 대해서 해석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되었고, 이 점이 좋은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하고 해석 결과를 통해서 나오는 해석 응력 결과를 통해서 안정성 평가를 하는데 굳이 우리가 그렇게 계산할 필요 없이 다음과 같이 애니메이션으로 이 제품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여부를 금방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겠죠. 다음은 이제 쉬운 해석 가이드라고 해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지, 나스란에 대해서 이론적인 내용만 말고 한번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에 대해서 데모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때 가지고 온 게 지금 보시다시피 우측에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워커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FDU에 나왔던 공장 내부에 대해서 보고 이 공장 내부에서 사용할 만한 해석 모델이 뭐가 있을까라고 판단을 내려봤더니 이제 공장 내부에서 이제 보통 복잡하잖아요.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작업자들이 이동할 때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구조물이 워커 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워커 형상을 가지고 왔고, 이때 해석 목적으로는 워커 형상 최상단 면에 작업자 2인을 기준으로 안정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는 겁니다. 작업자의 무게는 일반적으로 125kg를 기준으로 했고, 이는 사람 무게 플러스 우리가 작업을 할 때 뭐 장비 무게라든지 다 합쳐서 1인 기준으로 125kg를 기준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힘 단위 같은 경우는 이제 125kg를 제가 이제 뉴턴으로 변경을 했더니, 단위를 변화를 했더니 12,005 뉴턴이 나왔고, 이를 2인으로 했을 때 24,010 뉴턴을 힘으로 이제 상단에 힘이 적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솔리드 모델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이보다 좀 더 쉬운 방법으로 빔 메쉬를 빔으로 우리가 설계를 해서 해석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총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지오메트리가 있습니다. 이때 지오메트리 같은 경우는 뭐 솔리드라든지 빔이라든지 서피스라든지 어찌됐든 해석을 하기 위한 모델 형상이 있어야겠죠. 이런 모델 형상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인벤터라든지 레빗, 뭐 카티아, 솔리드웍스, 뭐 크레오, 뭐 다양한 3D 모델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인벤터에서 열 수 있다면 그 뭐 어떤 것도 사실 상관없이 해석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프로그램에서 인벤터를 열었을 때 뭐 면이 터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인벤터에서 사전에 좀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솔리드 같은 경우는 그런 좀 단점이 아닌 단점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매터리얼 같은 경우는 이제 제로 데이터에 대해서 제로 데이터 값이 필요한데, 우리가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솔리드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솔리드에 우리가 어떤 재질을 이용해서 만들 거냐라는 정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재질 데이터 값이 필요하고, 이때 필요한 데이터 값 정도는 이제 질량密도라든지 아니면 탄성 계수, 포화송비, 그다음에 항복값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오퍼레이팅 컨디션이라고 하는데, 이건 쉽게 말해서 그냥 경계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구속 조건이라든지 뭐 하중 조건이라든지 이러한 조건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 부분을 구속을 주고 어디 부분을 하중을 줘서 해석을 진행할 건지 봐야 되는데, 이전 모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본다면, 제가 워커 형상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본다면 그 워커 형상이 바닥에 이제 고정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바닥에 맞닿는 최하단의 포인트들을 고정으로 잡고 최상단에 하중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진행하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이 세 개가 있다면 이제 해석을 돌리고 솔버를 가지고 해석을 돌리고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판단을 내려야겠죠. 이 제품이 내가 사전에 목표했던 결과값과 일치하는지, 만족하는지, 아니면 뭐 불일치해서 아니면 내가 기준을 잡았던 결과보다 페일이 나는지 판단을 내리고, 만약에 페일이 났다면 어떤 부분에서 페일이 났고 어떤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 제가 가져왔던 지오메트리와 매터리얼, 그 다음에 경계 조건,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바꿔가면서 해석을 해야지 내가 원하는 기준이 되는 결과에 만족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빔 해석에 대해서 이점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기존에 제가 솔리드 모델을 가지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빔으로 했을 때 아무래도 구조물 해석을 하다 보면 솔리드보다는 빔으로 하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그 이유는 솔리드 해석보다 이제 간단한 디자인으로 구조물의 형상을 구현을 할 수가 있죠. 솔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파트별로 뭐 파이프 하나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파이프를 만들고 뭐 조립품으로 이제 형상을 묶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면, 빔 같은 경우는 뭐 3D 스캔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별도의 프레임 설계 같은 경우로 넘어가서 이렇게 빔 라인을 따로 딸 수가 있죠. 그리고 빠르게 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모델 수정이나 아니면 확정이 금방금방 가능하게 됩니다. 모델 수정을 위해서 특별하게 뭐 재디자인을 할 필요 없이 수치값 변경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해석 모델에 대해서 변경을 해야 될 때, 사이즈에 대해서 내가 변경을 해야 될 때 특별하게 다시 한번 모델에서 수정을 갈 필요 없이 다음과 같이 해석을 통해서 진행하는 이제 속성값을 수치값만 변경을 해놓게 되면은 당연히 외경과 내경에 대한
수치값을 변경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최적이나 아니면은 관성 모멘트 같은 경우를 다 계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특별하게 내가 뭐 다른 걸 손댈 필요 없이 별도의 다른 수치값을 입력을 해서 해석을 이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데모 영상을 한번 보시고 제가 준비한 데모 영상을 한번 보시고 어떻게 해석을 진행하면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빔 모델로 제가 이제 미리 설계한 모델을 가지고 온 거고요. 다음과 같이 환경을 오토데스크 나트란 환경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료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사전에 알루미늄 6061이라는 재질을 정의를 내렸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재질 같은 경우는 오토데스크 라이브러리에서 다양한 재질들을 워낙에 이제 많은 재질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재질을 찾아서 세팅을 하시면 되고, 그 밖에 뭐 나는 여기 있는 재질 말고 우리 회사만의 특별한 재질을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방금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재료값들을 찾아서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영상, 지금 하는 부분은 이상화 작업이라고 해서 이 모델을 빔 모델이라든지 솔리드 모델 아니면 서피스 모델에 특정 속성 값을 입력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선에 일정한 이제 가상의 솔리드화를 시킬 값을 넣게 되는데 지금은 튜브 영상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경과 내경에 대한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값을 입력하면 끝그리기를 클릭하는 순간 이 제품에 대해서 내가 선 모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최적이라든지 아니면 관성 모멘트 값이 자동으로 정리가 되게 됩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제가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서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15T로 제가 미리 사전에 세팅을 한 거고요. 이제 메쉬를 만들고 구속 조건, 그 다음에 특정 하중 조건을 입력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하중은 최상단에 주어지는 힘 하중뿐만 아니라 중력까지 당연히 주어져서 해석을 진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중력까지 경계 조건을 주게 되면 별다른 다른 조건 필요 없이 해석을 돌리면 돼요. 더 특별한 기능도 필요 없고요. 가장 기본적인 선형 장적 해석에서 진행을 할 수 있는 빔 해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빔 해석이 과연 얼마나 빠른지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솔빙 타임이 한 22초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빠르게 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죠. 다음 거 보시는 것처럼 해석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응력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 응력 결과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나오는 건 지금 좌측 상단에 보이다시피 쉘 본 미세스 스트레스, 즉 상단 면에 걸리는 응력 결과만 보이고 있는 거고요. 나는 프레임에 대해서 걸리는 결과를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바 맥스 스트레스로 변경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영상이나 제가 사전에 다른 준비도 하긴 했는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좋은 자리에서, 지금도 좋은 자리지만 좋은 자리에서 또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자료였고요. 잠시 후에 Q&A 이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오늘 참석도 많이 해주시고 질문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채팅창에 좀 답변을 드렸고, 몇 가지는 저희가 Q&A 세션 진행을 하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따로 답변을 다시 달아서 이메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DU 활용한 그 최근 이슈와 해결 사례가 궁금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고객사 명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최근에 물류 장비하는 업체 쪽에서 물류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저희 쪽 팩토리 디자인을 활용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 몇 년 전 사례긴 하지만 그 인천공항 그 제2공항 만들면서 그
저희 레일이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공항에 가서 짐을 실을 때 그 짐 캐리어, 그죠? 캐리어를 체크인하게 되면 그게 거의 몇 킬로를 돌아가지고 사실은 비행기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3D 기반으로 만들어서 시뮬레이션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적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 장비 쪽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활용한 사례들이 있고, 해외에는 뭐 자동차 라인 만드는 쪽에서 새로운 설비 들어갈 때 기존의 크레인하고 간섭이라든가 기존에 있던 공장에다가 새로운 설비가 들어갈 때 간섭되는 부분들을 3D 스캐닝해서 활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뭐 답변을 주셔서 저거는 제가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도면 보안이나 장비 보안 쪽도 있었고, 요 내용들은 좀 제가 바로 답변 드리기가 어려워서 요건 제가 시간 관계상 요건 한번 좀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레빗에서 요거는 저희 쪽 솔루션을 좀 아시는 분이 질문하신 것 같아요. 레빗에서 전부 말고 일부만 불러서 작업할 수 있냐라고 하는데 가능합니다. 레빗의 3D 뷰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영역들만 이렇게 따로 이렇게 그 화면 찍듯이 그렇게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인벤터에서 레빗을 불러드릴 때 그 필요한 뷰만 불러드리게 되면 일부만 불러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레빗 데이터를 다 불러들여서 작업하게 되면 인벤터에서도 많이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FDU 쪽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답변 안 된 부분은 저희가 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뮬레이션 쪽도 하나 좀 볼까요? 네. 윤태훈님 질문을 네. 좀 보도록 할게요. 윤태훈님께서 나스트란 해석 영역에서 유체 해석, 진동 해석, 충격 해석도 포함되는 것이 설명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스트란에서는 유체 해석은 진행이 안 되고요. 이거는 별도로 CFD라는 유동 해석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 유체라는 게 말씀하신 게 뭐 사출 성형 해석 같은 뭐 그런 유체를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공기라든지 물 이런 식으로 흐름성에 따른 해석을 원하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라면 아무래도 CFD가 맞는 것 같고요. 별도로 나스트란에서는 구조 해석 영역이기 때문에 유체 해석은 진행이 안 될 것 같고, 진동 해석은 진행이 가능합니다. 진동 해석 같은 경우는 구조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충분히 가능하고, 충격 해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드랍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별도로 뭐 자동차 임팩트 해석이라든지 뭐 이런 충격 해석도 가능은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질문에 대한 부분은 다 좀 저희가 추후에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발표는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종료하기 앞서서 제가 한 2가지 정도 좀 공지 드릴 게 있는데, 저희 오토데스크에서 온라인 세미나가 또 23일, 6월 23일, 24일 오토데스크 컨버지라고 하는 행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쪽이라든가 건축 쪽에 관련된 저희 큰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좀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인벤터 웨비나 시리즈가 7월 15일에 3차 그 웨비나 시리즈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 표준화 가이드, 작년에 한번 설명드렸던 표준화 가이드에 대한 업데이트된 내용과 제가 이번에 사용자들을 위해서 볼트 표준화 가이드도 최근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고 활용법에 대한 내용도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다음 세미나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 발표한 내용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